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요즘 경기 데이터가 다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어제 소매 판매만 약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대다수 경기 지표가 다 좋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들은 이렇게 국내나 미국 쪽이나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영향으로 증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또 증시가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에 이제 돈을 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어렵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주 대비해서 움직였던 것만 먼저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1,57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증시가 올라간 요인은 지준의 영향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TGA는 한 25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RRP는 한 99억 달러 정도 증가, 온 RRP가 한 16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순유동성이 한 26억 달러 정도 오히려 증가가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못 푸는 이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경기 침체는 언제 올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는 더 이상 돈이 풀리지 못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건 가격이 높아서만도 아니고, 뭔가 꼭 고평가가 돼야지만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돈이 풀리지 못할 때 이제 버블은 터지게 됩니다. 결국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풀리느냐, 신용 창출이 되는 방법은 결국은 다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이 대출이, 예금에 있는 돈이 결국 대출로 흘러가 나가서 그 대출이 이제 100까지 다 찼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그 예대율이 사실 100으로 다 차도 예금을 늘려버리면 되죠. 그 방법이 이때까지 사실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제 실시를 했던 Q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것이죠. 연준 총자산이 이렇게 늘었듯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때까지 가능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또 그렇게 돈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을 드리지만 그게 불가능하고요. 일단 예대율이 이제 70%지만 이번도 똑같이 예대율이 100%랑 똑같은 거는 SLR이라는 그런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난 영상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똑같이 예대율이 이제 100%인 수준이다. SLR 규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예대율은 더 높아지지 못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이제 돈을 풀 수 있냐 없냐,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는데, 이번엔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과거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지만요. 대다수의 리포트들도 미국 국채 발행 많은 거 인정. 근데 다시 이제 연준이 또 사주지 않겠어?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많은데, 사실 죄송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준의 이제 부채 계정인데, 자산 계정이 증가되면 원래 사실 부채 계정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지급준비금, 은행의 현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증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SLR이라는 이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은행 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버스 레포라는 이 레포 금액을 증가를 시키면서 연준 자산을 늘렸는데, 결국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건 시중에서 단기 차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했죠. 이 당시 최대 금액이 한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3조 달러라고 하시니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얼마인지. 3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미국 GDP가 최근 기준으로 이제 한 27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GDP가 약 한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 GDP의 3%, 미국 GDP의 거의 한 12%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돈을 단기에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기준금리가 0%죠. 0%의 이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떠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레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푼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금리를 내린다고 대출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못합니다. 예대율은 이미 10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돈을 풀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돈을 풀면 그럼 어떻게 될까? 라고 치면은 돈을 풀면은 자산이 이렇게 늘겠죠. 연준에서 국채를 100을 사줬다고 생각해보죠. 100이 이렇게 늘 겁니다. 이제 연준. 그럼 결국 누군가가 국채를 판다는 거겠죠. 제가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제가 현금이 이제 100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은행이 현금을 못 받아준다 그랬죠. 그럼 이 현금을 결국 은행이 아니라 결국은 이 RRP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RRP라는 거 자체가 결국 단기 차입이 돼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RRP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기준금리 사실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단기 금리를 유지하면서 장기 금리를 치게 놔두던가 아니면 단기 금리를 치우고 이제 자산 매입을 하면서 장기 금리를 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전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단기 금리는 멈춰놓고 장기 금리가 좀 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국채 얘기도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일단 어제자 이제 15일자 그저께자까지 미국채 발행액은 3Q에 이제 단기 국채가 409억 달러 정도, 이게 단기 국채죠. 단기 국채가 409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고, 장기 국채 한 931억 달러 정도, 토탈로 134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고요. QT를 제외한 금액은 단기 국채가 2500억 달러 정도 더 발행이 돼야 되고, 장기 국채가 한 2900억 달러 정도 더 발행이 돼야 됩니다. 세금을 감안했을 때 QT까지 제외하면은 EQ가 580억 달러 정도밖에 발행을 안 해서 국채 발행 부담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었지만 3Q에는 토탈로 3,700억 달러 정도 크게 반영이 되고요. 매번 반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제 QE 20년하고 21년 코로나 때문에 돈을 GDP 대비해서 20%, 6.4%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지만 그나마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GDP 대비 9%, 2.3% 수준으로 발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2년부터는 Q1을 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장기 국채가 한 4.6% 발행이 되면서 시장 금리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물가의 영향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4Q부터 이제 RRP라는 거를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 국채를 많이 찍습니다. 단기 국채를 많이 찍어서 1조 거의 한 2조 가량 찍게 되고요. 근데 그 상황이 장기 국채를 좀 덜 찍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게 되고 결국 RRP 자금이 이제 단기 국채를 치환시키면서 국채 발행 부담이 상당히 감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부터 좀 장기 국채 발행이 좀 많아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실 RRP가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6천억 달러 정도 빠지면서 단기 국채 쪽 발행을 많이 도와줬었지만 향후에는 점점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준이 조금씩 순유동성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순유동성이거든요. 이 순유동성이 20년, 21년도에는 증가가 되면서 증시가 좋은 역할을 끼쳤지만 22년도 빠지면서 증시나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23년도에 다시 증가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24년도에는 이제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조금 더 급격하게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RRP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GDP에서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는 이 국채 발행이 올해만 해도 4.8% 정도 수준이 되죠. 지금 3Q까지 누적만 봤을 때도. 근데 이게 점점 영향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SCFI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 근데 BDI는 계속 좀 추세적으로 결국 추세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언제 끝이 나냐라고 했을 때 이 조정 기준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한 3.7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통화량 과다 풀린 거를 감안한 기준금리입니다. 사실 얘랑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는 QT를 하게 되면서 통화 긴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또 보시면은 얘가 더 높아지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사실 한다고 해도 상당히 섣부른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리면 얘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상당히 섣부른 금리 인하가 아마 하게 된다면 이번에 좀 오판으로 결국 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순유동성과 사실 주가는 크게는 같이 가지만 지금 상당히 좀 이격이 나 있는 상황이다. 결국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 밸류가 없는 상태에서 달려가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대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LR 때문에 결국 100%인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는 좀 올라가고 있죠. 생산자 물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도 뭐 상당히 고평가인 거는 뭐 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수준의 아주 높은 레벨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버핏 지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SFR 금리가 계속해서 좀 튀고 있는 부분, 시중에 슬슬 이제 자금이 조금 딸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저렇게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표처럼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결국 2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힘든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게 RRP가 다 감소가 됐던 건데 이제부터는 진짜 지준이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도 뭐 예대율이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걸 보시겠지만 4, 5, 6, 7 다 많이 돈이 돈이 이제 1, 2, 3월에 한국은행이 뭐 총선을 이기려고 아무래도 RP를 많이 풀어놨었고요. 그래서 RP 금리가 원래 기준금리의 3.5%를 맞춰야 되는데 3.3% 정도 수준에 맞추면서 RP 공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돈이 이제 결국 1Q랑 2Q, 1분기, 2분기에 돈이 은행으로 많이 풀리면서 예대율이 이렇게 내려왔었고, 그게 다시 돈이 이제 나가면서 4월 말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 예대율은 한 88% 정도 됩니다. 은행만 봤을 땐 91%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4월 말 기준이니까 5월, 6월, 7월까지 지금까지는 훨씬 더 높은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좀 예금이 풀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은 계속해서 통화 승수가 높아지면서 사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통화 승수가 높다는 게 결국 돈이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나라 가장 높을 때 어떻게 됐었죠? 결국 IMF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고요. 지금 중국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파일 먼저 끄도록 하고요. 이제 일드갭을 봐도 금리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상승하면서 고평가 구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되어 있는 걸 봐도 상당히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고, 고평가는 특히나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더 고평가로 보여집니다. 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이딩인데 트레이딩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트레이딩 PBR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 이제 닷컴 버블을 넘어가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 살펴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단기 구간은 좀 하락하고 있고 중장기는 그냥 유지되고 있고, 실질 금리가 조금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실질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보다 이제 부동산 먼저 살펴보면 PIR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 쪽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실질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실질 상업용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부동산 지표는 뭐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미분양은 계속해서 사실 좀 다시 한번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 보인다.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지표 살펴보면은 이제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둘 다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 수출액 전년 동기비도 약간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윌시어 5000을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수준까지 왔고, S&P로 봐도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제 IT 버블 때도 그렇고 이제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로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 세상을 바꾸긴 했어요. 이제 사실 이때의 랠리는 이 IT가 모멘텀을 끌고 간 건 맞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I라는 거 자체가 우리의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만큼 긴 시간이 필요했죠.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그 긴 시간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랠리를 펼칠 거란 말이죠. 이 당시 사람들 똑같이 다 얘기했거든요. 이번엔 다르다. 근데 이번엔 다른데 그 GDP를 쌓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했던 예대율도 마찬가지죠. 예대율 100에서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금을 아주 오랜 시간 쌓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근본이제 폐지 이후에 사실 브레튼 우드 이후 사실 그냥 달러 본위제가 되면서 그냥 달러 막 찍어내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은행 지준이 다 차면서 이제 불가능해졌고, 이제 결국은 이번 위기에는 우리가 그냥 양쪽 하나를 하면서 돈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금을 오랜 기간 쌓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수급 쪽 보면은 이제 S&P 투기적 순 포지션은 약간 좀 증가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최근 기준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이제 좀 과거에 훅 이렇게 들어왔었고, 긴 시기로는 여전히 뭐 개인 수급이 더 많은 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총 살펴보면은 여전히 좀 높은 레벨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개인이 매수 우위에 있고, 좀 긴 시계열로 봐서는 조금 더 훨씬 심하게 개인이 매수 우위고요. 신용잔고를 코스닥 시총으로 나눈 것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신용잔고도 보시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좀 증가하면서 20조 거의 한 2천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DXI가 계속 뭐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뭐 자세히 보면 얘를 좀 지어보죠. 이게 그래서 얘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 밸류 부담은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 부담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지표들 보면은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리가 하락하면서 좀 롱 포지션인 거 보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른 자산들도 다 롱 포지션에 더 가깝지만 이제 좀 엔비디아가 확실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도 약간 중립, WTI도 그렇고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롱 추세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제 국고 10년도 여전히 좀 롱 추세인 거는 분명하고, 미국고 10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좀 롱 추세로 돌아서긴 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추세가 좀 약간 약화된 그런 상황.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고, WTI 같은 경우는 롱 추세가 좀 감소가 됐고,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롱 추세가 조금 감소가 다시 이제 돼버렸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근데 여긴 롱 추세긴 하고요. 애플은.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좀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고 3년물로 살펴보면은 볼린저 밴드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슬슬 바닥이 왔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표들도 슬슬 거의 바닥이 온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쪽은 이제 외국인 선물이 계속해서 좀 매수가 많았습니다. 3년, 10년 합산해서 한 고점 대비해서 한 40조 가량 폭풍 매수를 한 그 부분이 가장 좀 국고를 끌어내는 영향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CTA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환전 수요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국채를 끌어내렸던 부분도 있지 않나. 국채 선물로 매수를 하면서 CTA 쪽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RSI를 봐도 거의 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반등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슬슬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뭐 그냥 좀 애매하죠. 지금 사실 볼린저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고, 금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이제 좀 과열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뭐 약간 얘가 모일 만큼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뭐 RSI 여기까지 뭐 좀 더 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사실. 근데 이제 좀 조심하실 구간이긴 한 것 같고, WTI는 뭐 조금 약간 애매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좀 추세가 뭐 이렇게 딱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이걸로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넘어갔다가 이제 확실히 내려오고, 200은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얘만 이제 내려오면 모이고 모이고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긴 뭐 명확하게 사실 이제 곧 하락을 시작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모이고 모이고 벌어지고 벌어지고 여기도 명확하게 이제 하락 시그널을 나타낼 모습일 것 같습니다. RSI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려가고 내려가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애플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벌려져 있다가 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나스닥 100과 S&P, 코스피 200과 150, 코스닥 150 살펴보면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랑 S&P는 슬슬 이제 숏 추세 내려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지금 나스닥이 한 101.5% 하락했는데 이게 한 0.4% 하락할 때 기준입니다. 이제 그때 업데이트 해놓은 거고요. 이제 이 부분 일봉도 슬슬 조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쪽 좀 단기 구간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나스닥은 조금 롱 추세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S&P도 롱 추세가 좀 감소하고 있고, 코스피 200도 좀 롱 추세가 감소하고 있고, 코스닥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숏 추세로 좀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나스닥 현물로 봤을 때 120분봉 여기도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선물은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좀 장기 추세를 살펴본다면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도 결국 내려오고 내려오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락하는 게 뭐 이제는 정말 명확한 그런 하락이 시그널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내려와 있고요.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뭐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명확하게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RSI도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200보다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 추세적으로는 조금 애매하지만 뭐 이건 차트 보면서 사실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차트 보면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200도 볼린저 20도 여기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도지가 딱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전환선까지도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확연하게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 3주봉으로 봐도 여기 볼린저 50하고 200을 봐도 이제 넘어가 있다가 다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종가 기준으로 이제 확실한 이탈, MACD까지 나오면서 RSI까지 뭐 완벽하게 사실 이제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주봉으로도 딱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0과 200일 볼린저 상단을요. 그래서
이때랑 마찬가지로 넘어갔다가 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150도 여기 구름대를 결국 넘지 못하고 볼린저 안으로 다시 뚫리면서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 정도 여기서 이제 구름대 안에서 테스트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 200까지 뚫리면 쭉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RSI도 70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구간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주 기나긴 파동으로 봤을 때 결국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던 2009년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제 1파와 2파와 이제 기나긴 3파와 4파, 5파까지 쭉 지나왔다. 이게 3-4까지 해서 지나왔는데 마지막 이제 5파의 고점을 봐서 이제 기나긴 ABC를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 쭉쭉쭉쭉 쌓이고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폭풍 랠리가 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이제 AI주를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왜냐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T 버블 때 이렇게 빠졌던 거 결국 다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조정이 사실 이게 A, B, C 조정이란 말이죠. A, B, C. 여기 똑같이 A, B, C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부분에 IT 관련된 그런 AI 주식을 많이 이때는 IT를 많이 샀어야 되죠. 이번은 이제 AI를 여기서 많이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때 폭풍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저는 여기 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오겠죠. 사실 추세적으로. 여기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최소한. 그래서 그 마지막 사실 파동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해서 큰 여기죠. 이제 1, 2, 3, 4, 5로 해서 큰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ABC로 해서 큰 2가 되고 여기가 1, 2, 3, 4, 5로 해서 큰 3이 되고 여기가 ABC로 돼서 큰 4가 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5인데 안에서 1, 2, 3, 4 여기서 이제 1, 2, 3, 4, 5가 되면서 마지막 5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또 채널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채널링이 되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채널링 해보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없겠지만 이제 여기를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심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에 또 5에서 채널링이 된단 말이죠. 이 마지막이 5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거의 사실 닿여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갔다가 이제 여기가 더 높으니까 사실 여기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이제 사실 또 완벽하게 이제 뚫리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훅 하회를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RSI도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조심하실 때가 정말 이제 온 게 아닌가.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봐도 그렇고 전환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다가 이제 전환선은 좀 크게 무너졌고요. 마지막 이제 기준선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구름대나 여기 구름대 상단이나 하단까지는 아마 한 방에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또 반등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너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요 구름대에서 막히고 다시 좀 하락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고 V코스피도 결국 다시 이 구름대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것 같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여기를 뚫어놨고 요 큰 구름대를 이제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농추세지만 기준선 뚫리면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 나타날 것 같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볼린저를 잘 타고 가다가 결국 이탈하면서 전환선까지 이제 오늘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기준선까지 이제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항생도 결국 구름대를 넘지는 못했고, 상해종합도 여기서 기준선을 넘냐 마냐인데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빠지고 있는데 뭐 결국 다시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달러 쪽은 계속 좀 미국 국채로 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원도 여기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이건 테스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는 이제 다시 좀 약세가 되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계속해서 저는 좀 약해질 거라고 봐요. 이제 위안화는 달러 대비해서. WTI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기준선이랑 구름대에서 과연 지지가 되냐 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돌파가 됐지만 뭐 저는 금리는 결국은 다시 튄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사실 근데 금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거라고 봐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뭐 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바닥에 다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은 이제 슬슬 주봉으로 봐도 여기 구름대 하단 테스트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할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보더라도 이 구름대가 아니라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서 여기 전환선 이제 뚫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밑으로 뚫릴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잘 타다가 이제 이탈하면서 여기 전환선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하회하면서 슬슬 이제 후행 스팬까지도 역전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이탈하면서 결국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환선 깨졌기 때문에 확실히 깨지면 이제 진짜 하방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들 결론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내리고 돈 풀면 또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금리 인하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금리 인하는 몇 번 가능하겠지만 결국 예대율이 너무 높아서 대출은 더 풀리지 못하고 이제 양적 완화도 RRP라는 것 때문에 돈을 더 못 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